억만금을 써서라도 반드시 잡아오라. 김정은을 분노하게 만든 탈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비밀재정실 외화 조달국 부국장 일가족이 감행한 목숨을 건 탈출 작전. 평양광장의 공개 처형을 목격한 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아버지. 보위부의 삼엄한 감시망과 김정은의 직접 추격 지시를 뚫고 압록강을 건넌 기적 같은 이야기.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마침내 자유의 땅.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생존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철국입니다. 북한 비밀재정실 외화 조달국 부국장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2024년 11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벌어진 그 참혹한 광경 말입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공개 처형식에 참석해야 했어요. 저 역시 검은 양복을 입고 광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무대 위에 올라선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재명이었어요. 저와 함께 외화벌이 사업을 진행했던 동료였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에 죄수복을 걸치고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군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적의 간첩 행위를 했다는 거짓 죄명이었어요. 박재명의 얼굴은 이미 고문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부어오른 눈가와 피가 마른 입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재명의 아내와 두 아이가 끌려 나왔어요. 아내는 남편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만은 살아남아서라고 절규했죠.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재명이 쓰러졌어요. 군중들은 의무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얼굴들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들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아내도 곧 총살당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광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재명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그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저와 다를 바 없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입니다. 단지 누군가의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가족까지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재명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절망과 억울함이 뒤섞인 그 눈빛 말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깨달음이 밀려왔죠. 다음번엔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그 무대 위에 올라설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온몸이 떨렸어요. 아내 수키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3살 아들 준혁이와 20살 딸 서연이를 떠올렸어요. 이 아이들을 저 무대 위에 세울 순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법치와 인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떠올랐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고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겠다고 말입니다. 박재명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의 희생이 저희 가족의 탈출 동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박재명의 처형이 있은 지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점심시간에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죠.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화장실에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올라왔다는 거였어요. 이번 주 안으로 보위부가 움직일 거라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여기서 당황하면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인데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움찔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우리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담배 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거든요. 아내 수키가 웃으며 맞았지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검은 차는 매일 나타났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막내딸 서연이가 그랬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잠결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끌려가는 거예요. 박 아저씨처럼요. 20살 딸이 이런 공포에 떨어야 한다니요. 아들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장교 후보생이었지만 집안 분위기를 눈치챘죠.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어요. 자주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그나마 침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한숨을 쉬는 소리를요. 걱정에 잠 못 드는 모습을요.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가족들을 이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여기를 떠날 거라고, 자유로운 땅으로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거냐는 서연이의 떨리는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꿈말입니다. 마침내 가족 모두가 동의했어요. 죽어도 함께, 살아남아도 함께 하기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라고요. 창밖에 검은 차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목표가 생겼거든요. 한국이라는 자유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거였어요. 탈북 계획을 세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선족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어요.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몇 번의 암호 확인을 거쳐야 만날 수 있었죠. 브로커는 가족 전체가 움직이면 위험하다며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나가겠다고요. 드디어 2024년 12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국경까지 가는 첫 번째 관문인 신의주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평소처럼 출장을 가는 척했죠. 기차 안에서 가족들의 긴장이 느껴졌어요. 서연이는 손을 계속 떨었습니다. 준혁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 수키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우리 모두 침착하게 행동하자고요. 하지만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신의주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검문소 앞에는 여러 명의 경계병들이 서 있었어요. 자동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저희 차례가 왔어요. 젊은 경계병이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서류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가족들은 왜 함께 데리고 가는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중국 단동에서 무역 업무를 보러 간다고,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중국 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한다고 답했어요. 경계병은 아내를 쳐다봤어요. 수키는 일부러 기침을 했습니다. 연기였지만 꽤 그럴듯했어요. 다른 병사가 우리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수상한 물건은 없었어요.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한 물건을 꺼냈어요. 빵과 음료수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브로커가 특별히 준비해준 것이었어요. 고생 많다며 드리라고 했죠. 경계병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작은 뇌물이 통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들은 고마워하며 빵을 받았습니다. 한 병사가 상급자에게 뭔가 보고하러 갔어요. 그 짧은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 팔을 꽉 잡고 있었어요. 5분 후 병사가 돌아왔어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통과하라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압록강까지 가는 길에서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준혁이가 아버지 판단이 옳았다고 말해줬을 때 저는 힘이 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침착함과 신중한 계획이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압록강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검은 물줄기 너머로 중국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요. 북한의 철옹성 같은 감시망에도 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압록강변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12월 중순의 강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브로커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마디 말도 해선 안 됐어요. 강물을 내려다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물이 시커멓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호는 영하였을 거예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이 너무 차갑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20살 딸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강물에 발을 담갔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물은 처음이었어요. 아들에게 어머니를 부축하라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즉시 아내의 팔을 잡았어요. 수키는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등에 업었어요. 딸이 제 목을 꽉 안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라고 말하는 딸에게 괜찮다고 아버지가 지켜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견이었습니다. 브로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엎드리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강물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서연이가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딸의 입을 막았어요. 순찰견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상황에서 발각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서치라이트가 비쳤어요. 경비정이었습니다. 밝은 불빛이 강물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저희는 숨도 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불빛이 저희 바로 위를 지났어요. 발각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지나갔어요. 10분이 지났을까요? 순찰견 소리가 멀어졌어요. 경비정도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 수키가 무릎을 다쳤어요. 차가운 강물에서 미끄러지면서 돌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괜찮냐고 물으니 수키는 아픈 기색을 감추려 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업겠다고 하자 아들이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준혁이가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23살 청년답게 씩씩했어요. 하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남은 거리가 100m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거리가 100km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드디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우리가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어머니를 업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족을 지키는 진짜 남자가 된 것 같았어요. 수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해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록강을 건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첫걸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브로커가 경고했어요.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된다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여전히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이라는 자유의 땅을 향한 긴 여정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낡은 트럭 짐칸에 숨겨줬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죠. 절대 소리 내지 말라는 브로커의 경고는 현실이 됐어요. 이 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안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습니다. 준혁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수키는 다친 무릎을 감싸고 신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문은 무사히 통과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평양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했어요. 저를 잡기 위해 억만금이라도 쓰라는 지시였습니다. 온 중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거였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제가 비밀재정실에서 일했지만 이 정도로 큰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브로커가 설명해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때문이라고, 외화 조달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북한 정권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요. 핵개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제재를 어떻게 피해가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우리의 도피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루는 폐가에서, 하루는 농가 외양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했어요.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어요. 평소 80kg였던 준혁이도 10kg나 빠졌습니다. 아내 수키의 무릎 상처는 더 악화됐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밤마다 아픈 신음소리를 참으려 애썼습니다. 여보, 제가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저는 무슨 소리냐며 우리는 함께 가는 거라고 답했어요. 어느 날 밤 브로커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이 지역까지 왔다며 당장 이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가까이까지 왔다니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한밤중에 또 다른 트럭을 타고 이동했어요. 어느 날 아침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우리 가족의 송환을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외교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압박을 받으면 우리를 넘겨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가 울면서 물었을 때 저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 처형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박재명과 그의 가족이 당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운명을 맞을 수 없었어요. 저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라고, 한국에 도착해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가족들이 다시 힘을 냈어요. 준혁이가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희소식을 가져왔어요. 한국 정보기관과 연락이 닿았다는 거였습니다.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위험한 여정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보인 거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모았어요. 김정은의 집요한 추격이 계속됐지만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힘을 줬거든요.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만 남았어요. 한국 정보기관과 연락이 닿은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새로운 브로커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한국계 중국인이었습니다. 기존 브로커보다 훨씬 전문적이었어요.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라오스까지 가는 길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라오스로 가는 계획이었어요. 그곳에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먼저 베트남 국경까지 가야 했어요. 중국 남부 지역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공안들의 검문이 더욱 삼엄해졌어요. 북한의 압박이 거세진 탓이었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숨어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과일 상자들 사이에 몸을 맡겼습니다.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좁았어요. 서연이가 숨이 막힌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곧 도착할 거라고 말했지만 예상과 달리 12시간이나 걸렸어요. 중간중간 검문소에서 멈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중국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안 검문소에서 수상하다며 우리를 세웠어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새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공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잠깐 기다리라며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이었어요. 가족들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공안이 다시 다가왔어요. 저는 체포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이 통한 거였어요. 한국 정보기관의 지원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들어선 후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북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라오스 국경까지 왔어요. 메콩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압록강만큼 위험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긴장됐어요. 새 브로커가 이제 거의 다 왔다며 격려해줬어요. 라오스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며 당장 이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혹시라도 북한 공작원 들릴까봐 무서웠어요. 다른 숙소로 이동한 후 브로커가 중요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다며 내일 태국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준혁이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국경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태국 국경 검문소가 보였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곧 한국 영사관에서 우리를 맞이할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자유가 코앞에 와 있었어요.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우리 정말 해낸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어요. 박재명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다고,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답했어요. 태국 땅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로 한국이라는 자유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국 방콕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2025년 1월 8일이었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줬어요. 비공개 경로로 공항에 들어갔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이제 정말 안전하다고 말했을 때 수키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 땅이 보였을 때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혁이조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3살 청년이 울 정도로 벅찬 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경로였어요. 정보기관 담당관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리철국 부국장님이시냐며 고생 많았다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지킨다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도 됐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 수키의 치료였습니다. 압록강에서 다친 무릎이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성껏 진료해 주셨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MRI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첨단 의료 장비들이었어요. 수술하면 완전히 회복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키가 눈물을 흘렸어요. 단순한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다는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수키가 여보, 여기 간호사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진짜 걱정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북한에서는 간부가 아니면 제대로 된 치료도 받기 어려웠거든요.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이는 용접 기술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실용적인 기술로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제가 돈 벌어서 가족을 도울게요라고 말하는 23살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서연이는 대학 진학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 여긴 밤길도 무섭지 않아요라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20살 딸이 밤에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착 지원을 받으며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크지 않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진짜 집이었어요. 첫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도 잊을 수 없어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제대로 된 보상이 없었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신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자유롭게 진열되어 있다니요. 서연이는 처음 본 과자들의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작은 친절들이었어요. 버스 기사님이 웃으며 인사해 주시는 것, 마트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이웃분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수키가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마음도 자유로운가 보다고 답했어요.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준혁이가 감회 깊은 목소리로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어요. 서연이가 이제 우리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안전하고 평온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싶었어요. 한국에 정착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제안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담당관이 북한의 비밀 재정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그러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박재명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었어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증언은 국정원에서였어요. 북한 비밀재정실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국제 제재를 어떻게 우회하는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담당관들이 이 정보들이 정말 사실이냐며 놀라워했어요. 그들조차 몰랐던 비밀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제시했습니다. 39호실이 운영하는 해외 비밀 계좌들의 위치와 규모까지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 증언은 곧 국제사회로 전해졌어요. 유엔과 미국 정부가 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근거가 된 거였어요. 몇 주 후 더 큰 요청이 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직접 증언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너무 큰 무대였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용기를 줬어요. 특히 준혁이가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사명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워싱턴으로 날아갔어요. 미국 의회 청문회장에 섰을 때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재명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북한의 어둠 속에서 탈출한 리철국입니다라며 제 증언이 시작됐어요. 북한 정권이 어떻게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핵무기에 천문학적 돈을 쓰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 하나에 국민 10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돈을 쓴다고 말했을 때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증언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CNN, BBC, 로이터 통신까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한 기자가 당신의 증언이 북한 제재 강화로 이어질 텐데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두렵지 않다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제 증언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해외 비밀 자금원들이 하나씩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더 의미 있던 건 탈북민 지원 정책이 확대된 거였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탈북민 보호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서연이가 아버지가 한 일이 정말 대단하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이 더욱 의젓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낸 결과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몇 달 후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제게 강연을 요청했어요. 새로 탈북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강연장에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왔다며 시작했어요. 탈북민들의 눈빛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그들도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거라고, 이 나라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강연 후 한 젊은 탈북민이 다가와서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다며 자기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박재명과 그의 가족의 희생도 의미가 있었다는 걸요. 지금 저는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용접 기술자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서연이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합니다. 아내 수키는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 자유롭게 걸어 다녀요. 가끔 산책하며 여보, 우리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낸 거라고 답해요. 북한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어요. 단순히 탈출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이 된 거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북한에 남아있는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의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이에요. 지금까지 리철국 부국장 가족의 처절한 탈북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